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원나 관계에 관련돼서, 할 건데요. 그, 대원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전에 있었던 거와 이제 그 외교적인 어떤 대인식과 관련돼갖고, 그 고려인의 천하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요번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이 이제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 독자적 천하관으로서 이제 다원적 천하관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이런 이제 천하관들이 고려인들의 천하관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고구려의 이제 천하관이 고려인의 천하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요소들이 이제 뭐냐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볼게요. 여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그 밑에다 보충자료도 해갖고 첨부를 해놓을게요. 예.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인강 듣는 분들은 거기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통 이 고구려 중심의 그 천하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자세히 안 나오네요. 예. 자,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 자, 요즘에는 이게 그 필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판서를 좀 많이 하는데 중학교 갔더니 못 알아듣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판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약간 글씨체가 좀 많이 나아졌어. 판서 글씨체가. 자, 잠깐만요. 이게 줌 기능이 있는데 좀 써볼까요, 한번? 이게 좀 약간 제가 줌 기능을 잘 안 쓰거든요. 얼굴이 좀 크게 나오셔서. 네. 일단 이렇게 있고, 보이나? 네.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려인의 천하관을 보면 고려 중심의 천하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다원적 천하관이라. 다원적 천하관. 왜 다원적 천하관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하시죠? 어디에? 고구려인들의 어떤 천하관인데, 요거와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원적 천하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원적 천하관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이거는 고구려인들의 천하관을 좀 보면 돼요. 자, 고구려인들은 강개토대왕비나 이런 걸 볼 때, 고구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라와 백제, 얘네들은, 자신의 천하관을 들어가 있죠. 예, 근데 외는 천하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중국적 천하관 있어. 중국의 천하관. 그 다음에 좀 위쪽에 유목세계의 천하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천하관 외에도 이 유목적인 어떤 천하관과 중국인들의 어떤 천하관을 동시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다원적 천하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좀 개방적 천하관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서 중국인들의 천하관은 뭐죠? 자기만이 중심이고 나머지 다 뭐가 되는 거야? 자기한테 종속된 오랑캐다. 좀 폐쇄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구려 이거 잘못 썼네요. 제가 고구려가 아니라, 그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은 상당히 개방적인데, 이에 영향을 받아서 고려 중심의 천하관도 이런 다원적 천하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신민은 동일 조상을 시조로 하는 현현 공동체이고, 중국이나 여진 등과는 다른 천하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천하관이라는 건 자기를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천하관의 그 중심이 된 인식이 반영된 게 뭐냐면, 많이 들어봤어요. 무슨 체제냐면 내재 외양 체제라는 게 있어요. 외양. 자, 내재 외양이라는 건 뭘까요? 안으로는 뭐죠? 제후국이고, 안으로는 황제국이고, 밖으로는 뭐죠? 왕. 그래서 이때 이제 안으로는 황제의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왕이라고 칭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죠. 그걸 내재 외양 체제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내재 외양 체제에서 이제 보이는 그 요소들을 볼까? 사료 속에서 이제 보면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각종 칭호에서도 볼 수 있죠. 칭호에서. 자, 하나는 뭐냐면 태자라든지 태우. 태자 태우는 누구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황제의 그 아들이나 그 다음에 그 황제의 부인에게만 쓸 수 있는 거죠? 태자 태우. 그 다음에 제왕. 그래서 제왕은 이제 봉작제라는 게 있어요. 봉작제. 그래서 이제 보통 황제가 왕이 혼이 그렇게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고조 왕도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칭할, 황제를 칭할 때 폐하라는 게 있죠? 폐하. 그 다음에 이제 원구단이라 해가지고 되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걸 원구단이라고 해요. 근데 고려시대 원구단에 제사를 지내는 기록이 나와 있어. 근데 이에 반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 때 약간 지내다가 그 후에는 안 지나죠. 다시 지난 건 언제예요? 대한제국 시기 때. 황제가 되면서 이제 그 원구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조종제 있죠, 조종제. 조종제. 이게 들어보시죠? 조와 종을 칭하죠. 그러니까 묘를 사용할 때 조와 종을 하잖아요. 이건 황제국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볼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좀 약간 의문점이 뭐냐면 황제란 칭호를 칭했냐는 거죠. 우리가 그 칭제 건원이란 말 있죠? 그 강중 때 칭제 건원이 있다. 근데 그 전에 설명한 것처럼 황제라는 용어를 직접 칭하는 내용이 없어요. 고조사나 고조사 조에는. 그래서 요건 약간 의문점이야, 좀. 그렇지만 이제 다른 그 금속문이나 이런 그 사유에서는 뭐냐면 황제라는 용어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고조 황제를 칭할 때, 왕을 칭할 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고조사나 고조사 저조를 그 뭐냐면 썼던, 기술했던 그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자들이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왕으로 곤쳤거나 뭐 삭제했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식적인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정치 제도 측면에서 보면, 자, 정치 제도 측면에 보면, 자, 삼성육부제도. 원래 삼성육부제도는 그 누구의 제도예요? 중국의 황제의 제도죠. 당나라. 그래서 있고, 뭐 중추원, 이런 것들은 다 누구하고 비슷하죠? 당나라와 그 송나라의 뭐냐면 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황제국을 뭐냐면 간제를 참원했다는 이유로 원나라 시대 때 뭐죠? 다 간제교육 때 격화시켜 보시죠. 예,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황제국과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번체제라고 해서 있는데 또 사례가 이제 번체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여진족과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죠. 현종에서 예종 때까지 그 주변 종족을 번호로 삼았어. 대표적인 여진족과 관련돼서인데 여진족들의 그 여러 그 예속됐던 여진족들을 번호로 나눠가지고 서변이니 그 다음에 동번이니 하면서 기미지 정책을 실시했다고 했죠? 기미지 정책. 예. 갑자기 원래 글씨대로 나오네요. 네. 자, 그래서 서번이니 동번이니 하면서 이렇게 기미 정책을 이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수장들에게 여러 가지 간직이나 이런 것들 한 것도 일종의 그 고려 중심의 어떤 천하관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질서가 뭐냐면 팔관외적 질서예요. 다원적 천하관을 잘 볼 수 있는 팔관외적 질서인데, 팔관외적 질서가 뭐냐? 팔관외적 질서가.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팔관의 행사 때, 이거는 국내 행사가 아니에요. 팔관의 행사 때 여진족이나 그 주변에 어떤 사신들이 와가지고, 또 상인들이 또 고려 황제를 조회하고, 또 물건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국 천자가 조공을 받는 의식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팔관의 어떤 질서에서 그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추가하자면, 연호사용 관련된 부분이 있죠. 연호사용.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다시피 연호사용이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만이 할 수 있죠? 예. 근데 고조서에 보면 이 연호사용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태조 때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강종, 경종 때 그 연호를 초기 때 사용했어. 예. 그래가지고 이 연호사용을 독자로 사용했다. 물론 이게 사용했다고 해도 실제 뭐예요? 그냥 좀 사용했다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또 곧바로 폐지되고 그래요. 예. 이런 기록들이 이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때는 내재 외향적인 어떤 모습들 보이고 있다. 이것은 꼭 뭐와 연결되는 거죠? 고려 중심의 천하관과 연결돼 있고, 그리고 고려 중심의 천하관을 다원적 천하관을 볼 수가 있죠? 예. 이거 고려 중심의 천하관, 다원적 천하관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고구려인들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출에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고구려의 천하관과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중세사와 연결되고 또 나올 수가 있어갖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원관계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원나라의 관계인데, 원나라의 관계 몇 세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13세기죠? 13세기인데, 13세기는 누가 집권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무신정권기예요. 그래서 이제 최씨 정권, 최후가 집권할 때부터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몽골 제국의 이제 성립 과정은 이제 제가 이제 중국사 할 때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고려하고 몽골 제국이 처음으로 부닥친 게 어디냐면, 기록에 보면 강동석의 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동석이라는 그곳에서 부닥치게 되는데, 왜 이게 부닥쳤냐면, 그 당시 이제 만주 지역에서 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냐면, 그 당시 이제 거란의 장당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갖고 몽고군과 동진군 연합군이 이 거란의 장당들을 쫓는 과정에서 이 거란의 장당들이 어디로 돌아왔냐면 우리나라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해적고 다니니까 이에 고려군도 출동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강동성에서 이제 거란군이 몰려 있어갖고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동진군, 몽골군, 그 다음에 고려군이 뭐냐면 연합을 해갖고 소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고와 고려가 형제의 매약을 맺게 되죠. 형제는 매약할 때 형은 몽고가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고려는 뭐예요? 아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까지는 우호적이었어요, 상당히. 근데 이제 고려는 예전에 이제 사대강에 맺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금이나 송나처럼 이렇게 이제 사대강처럼 생각했는데, 몽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몽고는 그 이후 고려를 종속국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매년마다 사절을 보내. 사신단을 보내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고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물품들 요구해요.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죠. 여러 번 보내. 그러니까 고려도 처음에 대줬다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겼죠, 일종의. 그래갖고 1차 침입이 일어나고, 그때 1차 침입의 배경이 됐던 것이 이제 몽고 사신이었던 저고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자주 와갖고 여러 가지 물건도 뜯어내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다시 중국 돌아가는 과정에서, 몽골 돌아가는 과정에서 압록강 연안 부근에서 살해를 당해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를 잘 밝혀지지 않았어.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몽골 사신 저고요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죠? 곧바로 중국이 원나라 공격한 게 아니라 뭐냐면 한 7년 뒤에 다시 공격한 거야. 아마 그때 이제 몽골 안에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오고타이가 죽고 막 해서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배갖고 쳐들어왔는데, 이것이 뭐냐면 1차 침입이죠. 1차 침입. 그래서 1차 침입인데, 1차 침입 때 이제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리타이라는 사람이 있어. 사리타이. 그래서 사리타이가 이제 공주가고 시집고 다니고, 그때 이제 박사라는 사람이 기주성에서 끝까지 항전을 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마산이나 이런 곳에, 경기 마산이니까 경기도 파주 지역이죠, 지금의.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초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또 힘을 보태주고, 그 다음에 춘추선에서 이제 지강수 같은 노비군이나 잡노군이 또 승전하고 등등등. 결국에는 이제 강화 설립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다루가치가 주둔하게 돼요. 다루가치가. 그래서 이제 다루가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속국들을 살피기 위해서 파견된 원나라 관리를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부인사 대장경이 소실되죠. 자, 이때 이제 다루가치가 주둔되고, 이건 뒤에 이제 2차 침입이고. 근데 이제 최후가 이제 그 당시 집권자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굴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후가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디 천도를 결정하냐면 강화천도를 이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루가치를 다 살해를 퍼지죠. 그리고 이제 강화도 천도한 거예요. 강화도 왜 천도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몽골군 하면 육전에는 강한데 해전에 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후에 이제 몽골군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몇 차례 한 7번째인가 8번째 정도 이제 사료마다 가는데 한 6차, 7차 정도 이렇게 침입을 해와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몽골군이 해군이 약하다는 건 좀 약간 정서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몽골군의 강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공격할 때마다 상대국의 전략 전술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몽골은 그 중국과 싸우는 과정에서 해군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몽고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 강화도 칠 수 있어. 근데 왜 못 쳤냐? 그 원나라의 전략을 이제 봐야 되는데 원나라는 주 목적이 뭐냐면 중국이 이제 고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을 한번 치기 전에 고조에서 뭐냐면 한 쳐서 중국과 고조의 관계를 끊고 중국에 뭘 동원하려고? 인력과 물자를 군사로 동원하려고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파견된 부대들은 주력 부대가 아니라 대개 별동되거나 아니면 그 밑에 몽고군의 어떤 그 예속된 부대들, 동진군이나 이런 부대들 주로 동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초기 때는 그 보통 이제 가월에 왔다가 가월에 약탈하기 좋죠. 추석이니까 약탈 쫙 한번 돌고 그냥 싸우지 않으면 이제 뭐냐면 그냥 지나쳐. 그리고 아니면 뭐 불태우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다가 다시 겨울 때 돌아왔다가 아니 봄에 이제 겨울 때 좀 나가고 봄에 돌아갔다가 다시 재정비한다면 뭐예요? 다시 가을 때 돌아. 이런 행동이 계속 1차부터 해서 5차까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6차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뭐냐면 진행이 됐다. 자, 그러면 왜 강화도로 이제 공격을 안 했냐? 그 이유는 뭐냐면 강화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경우에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두 번째로는 잘못하면 그 당시 이제 남송이 아직 망하지 않았거든요. 남송, 고조, 일본 간에 어떤 뭐냐면 동맹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강화도를 공격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 하여튼 2차 침입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2차 침입 때 이제 다시 이제 뭐냐면 고조가 대군을 이끌어서 공격을 했는데 그때 사이타이가 누구한테 죽죠? 천인성에서 그 김윤우라는 승려한테 죽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김윤우가 죽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 이제 김윤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크게 승리하고 나서 그 왕이 벗을 주려고 하니까 상장군인가 대장군 정도 주려고 하니까 사양하고 자기는 내원차 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랑장 정도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그 사이타이가 싸우는 과정 날아오는 유시에 받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유가 이제 직접 쏴가지고 죽인 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사이타이 사에서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몽고군이 철수를 하죠. 요게 좀 눈여볼 게 천인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천인성은 부공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부공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게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승리했지만 그 당시 몽골군들이 시족고 다녔기 때문에 부인사 대장경이 소실됐죠. 이때. 자, 그 다음 3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경기도 안성, 죽주산성에서 이제 민병들이 승리했고 그 다음에 요때 아쉽게도 이제 안타깝게도 경주의 한성사 구축탑이 소실됐어요. 지금 나왔으면 상당히 문화유산으로서 상당히 관광 수입이 됐을 텐데 이때 이제 소실됐고요. 그 다음에 4차에서 이제 6차 때까지 쭉 보면 뭐 4차 침입 때는 암호관이 이제 침입했다가 정종이 죽고 나서 고조를 철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고타이 때는 야구이 또 침입했는데 이때 이제 김유가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다시 이제 승려해서 장군으로 변신해가지고 충주성에 싸웠는데 충주성에도 거의 두 달 동안 넘게 싸웠어요. 그래서 부국민들과 함께 같이 싸웠죠. 그때 이제 거의 막판에 넘어가려니까 김유가 이제 부국민들 물려놓고 노비들 물려놓고 너희들이 만약에 승리하면 이 노비 문서 뭐야? 불타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운을 사기가 오는 이제 뭐냐면 노비들이 막 열심히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뭐야? 물리쳤죠. 예. 그래서 이 김유라는 인물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역사상 이 인물이 좀 약간 후대에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이 승려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이제 뭐냐면 성리학자 입장 때는 그렇게 높게 평가받을 수 없는 인물이죠. 거기다가 또 뭐냐면 몽골한테 우리가 고조가 이겼으면 괜찮은데 고조가 적잖아. 그러니까 그 고조 뒤에 이제 고조의 그 역사에서 이 사람을 부각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대원 관계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잊혀진 인물이었다가 그 임진왜란 때 이 김유라는 인물이 다시 부각이 되고 또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6차 침입 때는 충주도 부근에 다인 철소민, 이 철소민이라는 거는 소민이거든요. 이 소민들이 이제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6차 침입 때부터 이제 좀 약간 몽고인들의 패턴이 좀 달라져.
왜 패턴이 달라지냐면, 예전에는 이제 침입해올 때 잠깐 좀 보세요. 앞장을 보면, 1차에서 5차까지는 주로 송나라, 금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약탈전이었어요. 그리고 출래 출거해서 주로 봄에 그 가을에 왔다가 봄에 돌아가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고조 정부의 대처는 뭐냐면 강화도에서 항전했죠. 중앙정부는. 그리고 이제 삼성 입보 정책이야. 산성 해도 입보 정책이죠. 거기 해도 좀 적으세요. 여기 있네요. 예. 그러니까 산성이나 뭐냐면 바다 성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통통 이제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것도 버리고 산성이라든지 해도 들어가서 이제 싸우는 방식이야. 근데 몽골군도 특별히 뭐 상성이나 해도에 있는 고조인들을 건드진 않았어. 평저성 같은 것들은 주로 건들고 다녔고. 근데 6차 침입 때부터 달라져. 왜 찾아주면 이때 이제 오고타이 정복주로 바뀌어요. 물론 이때 이제 오고타이가 집권했던 시기는 아니에요. 오고타이 이미 죽었고 그 뒤에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침략적 형태였는데 그 당시 이제 오고타이가 그냥 중국을 정복할 때 이제 뭐냐면 약탈전이 아니라 정복전 형태로 했거든요. 이게 이제 뒤늦게 이제 뭐냐면 고조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뭐냐면 돌아가지 않고 뭐냐면 한 곳에 머물게 돼요. 요충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6차 침입 때 들어가면 거의 지방에서 지쳤어. 그래서 투쟁보다는 항복을 해버려. 그래서 왜 지쳤냐면 이건 고조 중앙정부의 문제가 있어요. 얘네 그 무신 정권에 얘네들이 고조에 있으면서 이제 얘네 도방이니 뭐 삼별촌이니 정예군들은 절대 투입을 안 해요. 최씨 정권이. 왜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고 뭐냐면 지방군들이나 아니면 민군들 이용을 해. 그래서 이제 싸우는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방어별관 같은 것들만 파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놓고 도움을 안 줘. 중앙정부에서 되게 무책임한 거죠. 강화도에서 놀고 먹고 하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항복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곳곳에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쌍성총괄구나, 그 다음에 동령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죠. 서국민들 이탈이 막 가속화돼요. 예.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좋은 걸 끊는 이제 정책들을 하면서 이제 개경정부를 압박해 오죠.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쿠비나이 칸이 집권한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요때 정복전에서 이제 중국 그 원나라의 그 정책이 바뀌죠. 이제 뭐 조공국 체제가 받아들여. 그러니까 쿠비나이 칸 아시죠? 쿠비나이 칸은 이제부터 정복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조공채권 관계를 맺어갖고 그 나라를 복속시키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죠. 이때 때마치 이제 고조에서 뭐냐면 원종이 여러분들 아시죠? 원종이 이제 뭐냐면 몽고에 갔죠. 근데 몽고 황제 하려고 했는데 몽고 황제였던 누구죠? 헌종. 몽키가 죽은 거예요. 몽키가 죽고 나서 이제 소 네 분이 나왔잖아. 아리푸케하고 그 다음에 쿠비나이하고. 근데 다들 아리푸케가 이기고 생각하고 했는데 뭔가 운이 좋은지 몰라도 줄을 잘 써갖고 어디로 간 거예요. 쿠비나이 칸을 갔죠. 그러니까 쿠비나이 칸과 자기가 이제 싸우고 있는데 고려가 끝까지 계획했던 고조의 세자가 와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기뻐. 그만큼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랬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관계가 곡반은 뭐냐면, 나중에 쿠비나이 칸이 되면서, 공식 칸이 되면서, 조공채권 관계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고조의 생존권을 유지하면서도, 원나라가 조공채권한테 잘하면 고조의 생존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독립국이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록 고조의 그 대몽 항쟁이 실패했지만 시간을 끌어오서 원나라의 직접 지배를 단념하게 만든 거예요. 원나라가 입장할 때는 고조를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고조 왕실을 내세워서 간접 지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되게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이제 몽고의 침략 방식이 바뀌었다. 6차 침입 때부터 다시 뒤에 돌아가서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6차 침입 때 들어와서 이제 북방 지역에서 이제 이탈 세력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동령부하고 그 다음에 쌍성총괄부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동령부는 나중에 반환받았지만 요때 타청이나 조이발이나 쌍성총괄부가 이제 독립하고 나서 이 타청이나 조이 같은 사람들이 이걸 누구한테 바쳤냐면 원나라 쿠비나이한테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쿠비나이가 이걸 돌려주지 않았어. 언제 우리가 이걸 받았을까요? 이거는 국민한테 강제 뺏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받았던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이제 과정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대원 투쟁에서 민중들이 큰 활약을 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투쟁의 특징이 뭐냐면 하층민들이 되게 많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초적의 무리들 있죠? 초적의 무리인데 약살나는데 몽골군이 쳐도니까 뭐냐면 이제는 약살을 그만두고 예전에 적대시했던 최후 정권에 들어가서 강군하고 같이 싸우는 그런 활동을 벌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충주선 전투에서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노비와 부국민들, 하층민들이 많이 참여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까 김용의 말이 유명하죠. 만일 힘을 다하여 잘 싸우면 기천을 가리지 않고 간적을 줄 것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울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 민중의 항쟁 과정에서 뭐냐면 나름대로 많은 하층들이 참여하면서 신분 상승 투쟁도 같이 벌였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다인 뭐냐면 소나 부국민들이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났어. 투쟁이 일어났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항문 과정에서 이제 이런 하층민들 투쟁의 과정에서 항소보국도 점점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또 배경이 돼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학산선 전투와 아메도인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다. 6차 때, 이렇게 이제 승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6차 침입 때 이제, 그 애들이 산성이나, 이제 성까지도 공격한다는 거야. 해군을 동원해서. 비록 이겼지만.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그 당시에 섬이나 산성을 공격해서 아예 이제 거기를 점령하고, 요충지를 점령하고, 특히 조창 지역을 많이 공격해요. 6차 때는. 왜 조창을 공격했어요? 그 지역을 장악해갖고, 고려의 목줄을 끊겠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대몽항쟁을 펼쳤던 무신 정권이 몰락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최희가 살해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냐면 김준이라든지 이묘 정권도 이제 점점 몰락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원종이 원나라의 지원을 받고 결국에는 개경을 한도하죠. 다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원나라의 종속 상태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고려 왕실은 원나라의 지원을 받고, 물론 복속도 받겠지만 뭐냐면 또 이걸 바탕으로 왕권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권위나 권력을 쌓는 배경이 또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원의 간섭과 자주성의 회복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자주성이 이제 뭐냐면 침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 정벌에 동원되고 영토 상실, 간제 격화, 그 다음에 경제 수탈, 몽골 풍습 사용했고 내정 간섭 등등인데, 몽골 풍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거는 자발적인 좀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몽골 강요하는 적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뒤에 있다는 설명하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원종 11년에 왕종 복구를 하죠. 그때 누가 도와줬다고 했죠? 몽골이 도와줬다고 했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 대가로 이제 몽골이 이제 원난 내정에 여러 가지 간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몽골의 쿠비네타는 일본 정벌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1차와 2차에 거쳐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려가 많은 식량이나 병선이나 그다음 군사력을 제공을 했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나라는 이제 그 정복한 국가의 병력과 자원을 이용해서 또 다른 국가를 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의 자원과 병력을 이용해서 어디를 친 거예요? 일본을 쳤다. 그래서 1차 원전과 2차 원전은 결국에는 실패했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태풍 때문에 실패했죠. 가미가제 때문에. 요거는 일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사 할 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일본 원전 과정에서 이제 고조에 설치한 관청이 뭐냐면 정동행성이에요. 그래서 정동이라는 것은 뭐요? 동쪽을 정벌한다. 행성이라는 것은 보통 중국에선 이제 원나라에선 중서성의 출장소를 행중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줄여서 행성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정동행성. 그러니까 일본의 정벌을 위한 중서성의 출장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처음에 일본 원정을 목적으로 했지만 나중에 일본 원정이 실패하고 나서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남았던 기구는 거의 의대적 기구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승상도 왕이었어요. 고려 왕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교과서에 좀 잘못된 게 뭐냐면 마치 정동행성의 실질적 기구이셔. 우리나라 내정 간섭의 실질적 기구처럼 설명한 부분이 있어. 다 그렇게 서술돼 있더라고. 그런 건 잘못된 거. 역사적 사례에서 맞지가 않아. 이게 한중뿐만 아니라 한 5, 6중 다 그렇게 적혀 있어. 내가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교과서에 5개념들이 몇 개 있거든요. 팩트가 틀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과서를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교수는 감수만 해요. 실제 교사가 쓰거든요.
근데 여러 책들을 이제 보고 하는데 한 책에서 이렇게 써놓으면 그걸 그냥 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특별하게 거기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서로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뺏기니까 뭐예요? 이 5개념이 계속 뺏기면서 이게 뭐냐면 이 책에도 적혀 있고 저 책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종의 여러 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팩트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역사는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팩트에 의한 결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도 나중에 교과서 편집에 들어가는 분도 있을 텐데 좀 고쳐주세요. 예, 저는 심이 없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실제로 정동행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그 하부기구였던 이문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문소가 실적인 내전 간섭 기구예요. 자, 하여튼 의례적 기구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동행성 운영과 이제 그 구성을 볼게요. 그 정동행성은 아까 얘기했죠. 형식적인 기관이고 원나라 제도적 형식기구 관리들도 대부분 건문세족이나 그 높은 이제 정동행성 승상원도 고려 왕을 임명했어요. 물론 한 차례 뭐 고려 왕이 아니라 그 뭐냐면 저 원나라 관리가 임명되긴 했지만 그건 극히 예의적인 형상들이고. 자, 그리고 원의 간인으로 충당돼야 지칭인 평장정사, 자우성사, 참지정사는 다 공석이었고요. 의례적 기구였고요. 문제는 이제 하부기구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 하부기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문소 보세요. 이문소 꼭 외워두세요. 자, 정동행성 이문소는 여원관계에 관련된 범죄를 당소를 하거나 부원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변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그 뭐냐면 그 학생권, 운동권들 그러면 이제 그 자기들 저항하는 이제 세력들을 잡을 때 항상 동원하는 논리가 뭐냐면 그 얘네들이 그 미국을 뭐냐면 비판한다는 거야. 미국을. 그래서 미국을 비판하고 미국을 욕하고 대신 북한을 친하고 그래서 미국을 많이 들먹여. 미국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대원 관계에서 자기하고 안 맞는 이제 문벌귀족, 검문세족 중에 검문세족들이 자기하고 안 맞는 정치 세력들을 탄압할 때 항상 논리가 뭐냐면 원나라에 불충을 끼했다는 거야. 그 이문서에선 대원 관계지만 실제 국내 문제야. 항상 그 뭐냐면 반대파 수청할 때 우리가 이제 빨갱이 사냥하는 듯이 얘들 뭐야 반원, 그 다음에 원나라에 불충한다. 이걸 잡아들여서 쳐내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국민학도 나중에 이런 문제점 알고 이문서를 폐지시키죠. 예,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마소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 순군 만호부였다가 이제 의군부로 명칭이 바뀌는데 그 경찰과 근위를 맡은 그래서 고려인을 체포하고 구금 처벌 기구도 그다음 만호부가 있는데 만호부는 원래는 그 원나라의 군사 조직이에요. 네. 근데 원나라 군사 조직인데 원나라 영향 아래 들면서 점점 뭐죠? 우리나라 군사기구 바뀌게 돼요. 이게 그래서 만호장을 이제 호두패 같은 것들 받아가지고 호두패라는 것은 만호들이 임명할 때 줬던 이제 패가 있거든요. 그걸 원나라 받아들여갖고 대신들에게 나눠줘요. 충룡왕들이 측근색들에게. 그러면서 이들 만호를 설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나라 그 군사 그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만호들을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물론 만호단위가 꼭 10,000명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만든 것도 되게 많고 그런데 자 하여튼 다루가치라는 게 있죠. 몽고가 이제 점령 지역에서 이제 뒀던 간원으로 일종의 민정 관찰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나라 간섭기 때 논쟁이 됐던 게 입성책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입성책통은 뭐냐면 앞에 언급했던 정동행성의 형식적 기구잖아요. 근데 이걸 그 중국 원나라의 내지성처럼 실질 기구로 바뀌자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걸 뭐라고 하겠죠? 고려의 행정기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의외로 뭐냐면 몽골이 아니야. 원나라가 아니야. 뭐냐면 고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심화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화왕. 이건 좀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입성책통이 거의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심화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화왕. 자, 심양왕이죠. 제가 말씀드린 심화왕이라는 심양왕. 예. 심양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왕인의 직인데 이걸 이제 나중에 심왕이라고 또 불려요. 예.
이 심양왕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몽골 쳐들어올 때 요동 지역 있죠. 그때 몽골 쳐들어올 때 고조인들 중에 상당수를 잡아왔어. 그래서 요동 지역에 이제 강제 이주시켰거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또 들어온 사람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동년부 있죠. 동년부가 이제 고조 반환할 때 채탄의 무리들이 자기 일족을 거느리고 어디로 갔냐면 요동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동 지역에는 고조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요동 지역에 살고 있는 고조인들을 뭐냐면 관리하기 위해서 뭘 뒀냐면 심양왕을 뒀어요. 처음에 심양왕은 누구였냐면 충성왕이야. 충성왕. 이 사람이. 그래서 충성왕은 이 사람은 나중에 설명해서 대단한 사람, 끝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고조 왕이면서 또 뭐냐면 심양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심양왕도 이제 나중에는 또 격에 올라서 신왕이라고 하죠. 단자 왕후 얻었죠, 나중에. 그래서 하여튼 심양왕과 고조왕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이 충성왕이 고조에 안 들어가. 고조 왕인데도 계속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대도에 머물면서 정치 활동을 하니까 그 반대파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왜 고조에 안 돌아가지도 않고 두 개의 왕을 가지고 있냐? 하나만 가져라. 그게 원칙이 맞다. 하니까 이제 충성왕이 고민을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꼼수를 쓴 게 이거야. 그 고조 왕은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자기 아들한테 충수광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충수광한테 그 다음에 심양왕은 누구한테 물려주면 왕고라고 했고 자기 조카한테 물려줘. 그러니까 심양왕은 충성왕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아들과 왕고를 견제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조종자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두 가지의 실제적 권한, 그러니까 고조왕과 심양왕의 권한을 동시에 누리겠다. 왕호는 버리지만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꼼수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이때 이제 충성왕이 어떤 이제 하냐면 이렇게 이제 꼼수를 해갖고 이제 물려줬는데 이제 이 왕고한테는 이제 있고 충성한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왕호를 이제 나눠먹겠다면. 근데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경쟁 관계가 붙은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 심양왕 왕고가 이제 나중에는 충성왕을 모함을 해. 그러니까 충성왕이 원나라 잠깐 잡혀갖고 한 3년 동안, 2, 3년 동안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고려에 못 들어오고, 물론 나중에 들어오지만, 그 후에 이제 역대 이제 왕들이 심양왕직과 고조왕직을 계속 이어가면서 뭐죠? 싸우게 돼요. 그리고 심양왕은 이제 또 뭐냐면 또 몽고 그 황제에게 막 참소를 하고 고조왕 나쁜 놈이라고. 그 어떤까지 하냐면 차라리 이기에 뭐냐면 고조들 그 원나 식민지를 만들자. 그래서 흰성을 만들어서 내지성처럼 이렇게 관리하자는 거야. 이게 입성책통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입성책통을 이제 하니까 이제 입성책통을 하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하는데 그 꼼수는 뭐냐면 심양왕이 입성책통하면 어차피 이제 성을 만들면 누가 관리할 거다 생각한 거야. 심양왕이 관리할 거다 생각한 거야. 심양이. 그래갖고 이게 몇 번 있었어. 한 3차례 정도 있었거든요. 1차, 2차, 3차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자, 1차는 좀 아니지만 이제 2차, 3차는 이제 입성책통은 이제 심양왕과 관련돼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고려에 대한 불평분만을 가진 세력들이 이 정동행성을 원의 내지에 설치는 여러 행성과 마찬가지로 체제를 갖춰라고 주장했고, 충성할 때 한 번, 충성을 2번 있었어요. 충성할 때 한 번 있었던 거는 이제 그 홍다구 집안 아시죠? 홍다구. 그 홍다구가 요양초용도구 임명했었거든요. 그 홍다구 집안에서 나왔던 거고, 그 충성 때 있었던 거는 아까 얘기했처럼 누구하고 관련된 거죠? 이거는 심양왕, 왕고와의 싸움에서 이제 관련돼갖고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에서 일부 그런 세력들이 주장했지만 군신이 당겨야 반대 운동을 했고 결국에는 저지했다는 거야. 공민왕 때인지 공민왕 때 폐지됐던 게 뭐냐면 공민왕 때 무슨 정부 있었죠? 요동 정부 있었던 거 아시죠? 요동 정부의 그 주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심양이 통치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요양 일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유민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심양의 입김을 차단하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부원파들의 근거지거든, 심양왕 자체가. 그러니까 이들과 이제 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요동정부였고 요동에 있었던 고조인들 대거 들어오면서 이제 입성책동의 어떤 근거가 됐던 심양의 모략 같은 것들이
단절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나라 입장에서도 굳이 통치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원나라가 이제 그 얘기죠, 세조 구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조 구제가 뭐냐면 세조는 누구예요? 쿠비나이 칸이죠. 쿠비나이 칸하고 누가 원종이 약속을 냈잖아. 그래서 너희들 생존권을 인정하고 너희들 토풍을 인정해주겠다. 우리가 개혁 안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충녕왕 때 이제 그걸 요구한 거야.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약속을 좀 뭐냐면 문서해달라.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 해서 세조 구제의 원칙을 이렇게 뭐냐면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입성책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세조 구제의 원칙, 자기의 그 선조의 원칙을 깨버리는 거죠. 서강조의 원칙을. 거기다가 이제 원나라도 굳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필요성도 못 느꼈어. 물론 약간의 필요성을 느끼긴 했지만, 직접 지배하려면 통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게 저항이 심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6번의 어떤 공격을 막아냈던 고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접 통치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심양왕 문제, 그러니까 심양 문제는, 고려왕의 견제 및 분열정책. 그래서 원나라가 그걸 전체 이해해서 분열정책 깼고, 그래서 심양과 요양에 유망해온 고려민대 농업노동 이용과 통제를 편의를 통해서 뒀는데, 이것 때문에 국민당 때 이제 그 심양의 근거지였던 그 요동정벌을 함으로써 부원파의 세력을 차단하고, 심양의 그런 그 문제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법속의 변화를 보자.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 때 우리나라에, 몽고풍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꾸로 이제 고조에서도, 몽고에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교류가 있었죠. 왜냐면 이제 동아시아 그 학생 목표에 보면 평화적인 관계에서도 교류가 있었지만, 변화가 있었지만, 이렇게 전쟁이나 간섭이나 부정적인 어떤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이다 보니까, 인간 사는 관계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게 돼요. 자, 몽골식 이름들을 사용하고, 몽골을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몽골을 잘 사용하면 출세할 수 있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건문세족 중에 그 몽골을 잘 써갖고, 몽골을 잘 써가지고 출세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인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변발은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기마 유목민족들은 머리가 신하님과 맞기 위해서 이렇게 밀고 옆머리를 따는 변발을 하죠. 원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럼 변발을 했는데, 이 변발은 원나라가 강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나라 토포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누가 했냐면, 고조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했어. 그래서 충녕왕이 왕이 되자마자 변발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왜냐면 변발함으로써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쿠비나이 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왕이 하니까 또 왕이 또 신하들에게 시키니까 따라하게 되고, 그것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헤어스타일이 돼버린 거야. 보편적인. 자, 이런 변발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역대 왕들, 그 외에 이제 원나라 이후의 역대 왕들도 다 뭐 했어요? 변발을 했어요. 시키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공민왕은 스스로 변발을 안 한 거죠. 변발했다가 신하들이 그거 없애자니까, 좋아하면서 변발을 그만두고, 원래 그 머리 스타일로 돌아가게 된 거야.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족의 혈족국 금지 시도. 그러니까 이제 몽고가 이건 좀 비판했나봐요. 이제 몽고가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요구하는 도중에, 너네들은 왜 근친혼을 하냐. 몽고가, 그러니까 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거야, 고조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거는, 실패했어. 네, 몽고의 욕을 안 들어줬죠? 근데 몽고가 그거 요구 안 들어줬다고 해서, 고조 측에도 좀 그거 하니까 그냥 인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다. 이거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은 건데, 원래는 고조는 일부 일처제, 왕실만 제외하고는 다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몽골이나 중국에서는 일부 다처제죠.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조기 때 이제 일부 건문세족들이 일부 다처제를 실시한 거. 이건 법제적으로 실시한 게 아니라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첩하는 거는 첩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첩은 일종의 이제 세컨드 개념이고, 요 첩하는 것은 이제 다처하는 것은 다 동등한 거야, 부인끼리. 그 자식 또한 어떻게 했어요? 부인도 동등하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몽고의 이제 영향을 받았고 일부 다처제가 들어갔고 이걸 공식화시키고자 이제 박윤하는 사람이 이제 왕에게 상소를 하죠. 우리나라는 전쟁 기간 동안 남자가 없으니까 뭐냐면 그냥 빨리 그 남자가 부족하니까 여러 여자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요게 건의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거기에도 상동의견 안 하는 거야. 잘못하면 뭐야? 집에 가서 두들겨 맞으니까. 그리고 박유가 이제 밖에 나가니까 저 늙은이 하면서 막 여자들 욕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일부 다처제가 일부 계층에 의해서 이제 시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비제도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나중에 좀 더 언급할 텐데 원래는 이제 원나라에서는 그 몽고 노비제도를 개혁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노비제가 세전법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노비가 돼서 그 자식이 그 노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세전법이 적용돼갖고 노비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식 또한 뭐가 되는 거야? 노비가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충녕이 개혁을 요구를 했는데 이걸 거부했어. 충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예전부터 태조 때부터 뭐냐면 한쪽이 노비면 한쪽이 노비일 수밖에 없다. 일천직천을 주장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일왕지약법, 그러니까 한쪽이 양이면 어떻게 하든 양을 만들려는 뭐냐면 그 당시 그 원나 요구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거부 상소문에서 이게 나온 게 우리는 예전부터 한쪽이 어머니나 아버지는 한쪽이 노비면 무조건 그 자식은 노비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고려 말기 때는 뭘 사용했다는 세전법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일천직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사료에서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원나라가 노비제도 요구를 했냐면 양민이 많은 말수록 원나라는 편하죠. 왜냐면 호구가 늘어서 약탈물이 더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고조의 건문세족들이나 왕입절 때는 자기의 노비가 많이 갔어 뭐야. 경제적인 군사적인 어떤 원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관계 충돌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의 풍습이 원에도 유행을 했죠. 이걸 고조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기철 같은 이제 공녀들이 몽고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고려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널리 원나라의 학살이 돼. 거꾸로 몽고 양이라 해가지고 뭐냐면 우리나라 그 고려의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뭐 곤지 찍고 뭐 그런 것도 다 몽고의 풍습이고 끝에 치자 장사치 해가지고 뭐 치자 붙는 거 있죠. 전미사 붙는 것도 다 고려의 언어 풍습과 관련된 거고 음식 문화에서도 보면 이제 내장 먹는 음식 있잖아요. 우리 내장 많이 먹잖아요. 소에서 곱창 같은 것들 예전에 그렇게 안 먹었어. 근데 중국 애들, 몽골 애들이 그걸 먹었거든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못된 것만 받아들여갖고 곱창을 맛있는데 나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건강에 별로 안 좋아.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였다. 자, 그 다음에 정치 간섭이 수탈이 많았는데 경제적 수탈이 되게 많았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곡물, 인산, 해동청.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많은 게 해동청이야. 이게 매인단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매예요. 상당히 영리한 매 같아요. 지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걸 잡아들이려고 뭐냐면 상당히 압력을 많이 뒀어. 그래서 따로 이것 때문에 응방이라는 간청까지 뒀죠. 그리고 매를 잘 부리는 사람도 또 건문세족이 됐고.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내시. 이 내시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내시는 왕의 측근세력들, 문벌귀족들이 준 내시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고자가 아니라, 그냥 비서야, 비서. 근데 이제 고려 말기 때들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내시는 그냥 한간이 된 거야. 한간이 내시가 됐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내시가 한간이었는데, 이때부터 내시가 한간이 된 거야. 그래서 그 후부터 조선 때는 내시가 꼭 뭐가 되는 거죠? 한간의 인식으로 굳어진 거죠. 한간을 많이 요구해. 한간. 이거는 원나뿐만 아니라 명나라도 계속 한간을 요구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한간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원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갖고 고조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 오히려 다 알죠, 고조의 실정을. 그래서 이 사람 다 무서워. 고조의 실정을 아니까 더 행패를 부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으면 고조나 조선에서 자국 출신의 한간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괜히 와가지고 이제 요거 막 뜯어낼 거 많으니까 오히려 중국인 한간을 보내달라고 요청까지 할 만큼 했는데 한 또 부류는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를 또 알려줘요.
그래서 고조나 조선에 가갖고 뭐 명나라 어떤 청나라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고 또 어떤 한가는 뜯어내면서 또 알려줘. 그래서 세 부류가 있어. 그런 한간들이. 자, 하여튼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 공녀. 공녀 징발 있었죠. 공녀는 아래부터 위까지 다 징발했어요. 그래서 꼭 하측상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고관대작들 딸들도 징발했죠. 물론 이제 고관대작 딸들은 주로 이제 왕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몽골 귀족들이 이제 후첩이 되고 밑에 아래 것들은 허드레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잘 나갔던 공녀 출신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기하웅이죠. 그 기하웅은 나중에 순제의 부인이 되죠. 그래서 정권을 뒤흔드는 사람이 됐는데 이 공녀 제도는 언제 없어졌냐면 기하웅 때 없어졌어요. 이때 기하웅가 뭐 고조에 그렇게 좋은 일은 안 해줬는데 유일하게 공녀 제도는 폐지됐어.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도 똑같이 부활돼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 그 명나라가 예전에 그 원나라가 했던 걸 그대로 받아들여. 못된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공녀를 요구해 막. 그래서 초창기 때 공녀 징발 때문에 이것도 많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초선 초기 때만 있었다가 이것도 없어지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다루가치를 파고 내정 간섭하고, 그 다음에 왕의 빈병을 교체. 이걸 중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고려의 왕실의 계통을 보면 예전에 왕들이 계속 한 번 했다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충성왕이 왕이 됐다가 충녕왕이 또 왕이 되고 또 충성왕이 되고 그 아들이 충소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충녕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왕이 두 번 되는 중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원나라가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교체시키고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부마국을 삼아서 예우와 통제를 병인데 부마국을 삼는 거는 이제 원나라 강요해서 부마국이 된 건 아니고요. 부마국은 아시죠? 원나라 공주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이 충녕왕하고 그다음 쿠비나이 칸의 외손자였던 쿠비나이 칸의 딸이었던 누가 제국공주 그게 이제 시발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갈려야 된 거야. 우리는 부마국을 상당히 뭐냐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 황제 부마국이 되면서 서열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서열이. 그래서 사신제 때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신 그 다루가치도 이제 왕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사이니까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리고 또 왕의 시호가 충이라고 써서 왕의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하네. 그래서 이제 이때 왕제의 특징이 충자죠. 뭐 충목왕, 충해왕, 충수왕, 충정왕 등등등 충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잠시 무슨 제도가 폐지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제왕제도 중에 지었네. 뭐가 있냐면 종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중제, 조와 종을 붙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묘를 사용했죠. 묘를 사용하지 않아요. 시호를 그대로 그냥 태묘 그 종묘에 있는 뭘 쓰죠? 거기 신주단지에 쓰는 그런 것들 쓰죠.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때도 완전하게 또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게 공민왕이나 공민의 시호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명나라한테 받은 거죠. 예, 그래서 한동안 조종제가 실시하지 못하다가 조선 때 들어와서 다시 어떻게 해요? 조종제가 실시되죠. 왕의 그 뭐냐면 예법이 황제 예법이 조종제 실시된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조선은 자칭 제국이라고 하면서도 이 조종제만은 받아들였어 또 황제국. 그래갖고 이제 뭐 세존이 태종이니 뭐 이런 것들을 썼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썼는데 어느 날 중국 사신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시비 걸 줄 아는데 그냥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써라 그래. 왜냐면 우리한테만 안 쓰면 된다는 거지. 대내적으로 자기들이 쓰든 말든 간에 신경 안 쓰겠다. 다만 우리한테는 이런 조와 종 같은 거 쓰지 말라는 거. 우리한테 쓸 때는 우리가 내려준 뭐만 시호만 쓰라는 거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중국이 좀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간제칭호의 왕실칭호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왕에서 황제국에서 왕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간제칭호와 왕실칭호로 바뀌는데 이성이 청의부로 바뀌죠. 그래서 육부가 부는 황제국을 쓰기 때문에 사사체도 바뀌고 다시 조체제로 바뀌어요. 조선도 육조가 되죠. 육부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럼 뭐냐면 부는 뭐예요? 황제국이고 그다음 조는 제국이야. 그리고 간제가 통합이 되죠. 이부, 예부를 전리사, 그다음 호부를 판도사, 병부를 군부사, 형부를 전북사. 예전에 이런 것까지 시험문에 나올 거라 생각해서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외워두세요. 요즘에는 기출에 이거 다 나와. 예문에.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 진짜.
예, 그래서 호부가 뭘로 바뀌었냐? 그 다음에 병부가 뭘로 바뀌었냐? 예전에 그 군부사하고 그다음 전리사가 나왔어요.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죠? 그때 이제 전리사하고 군부사 뭐가 나왔어요? 공민왕이 그 당시 정방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인사 권한을 전리사와 군부사에 넘겼다. 나오죠, 예문.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호칭도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조와 종을 못 쓰겠죠. 왕이라고 했고, 충성을 뜻하는 원나라에 충성하는 충수가 쓰고, 그다음 항시에 썼던 용어 중에 선지를 왕지로, 짐을 고로,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그다음 문화시중을 중의중차로, 상설 판서로 이렇게 곤쳤다. 그래서 이제 간직의 명칭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도 중추원 밀집사, 강조원, 어사들 감찰사도, 국자관과 국학 성균관인데, 국자관에서 왜 국학으로 이렇게 변해요? 국자관도 뭐예요? 중국의 어떤 학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격이 떨어져서 국학으로 됐다가 나중에 또 성균관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성균감이었는데 이걸 성균관으로 또 곤쳐. 또 성균관으로 곤쳤다가 성균관이 되고 왔다 갔다 해. 근데 이런 거 연구하면 떨어져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초점 맞춰서 꽂혀갖고 왜 성균관이 되고 막 어떤 왕이 있대. 물론 애우면 좋지. 근데 이런 거만 연구하다가는 뭐냐면 떨어진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영토상실이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데, 이때 이제 원나라가 우리나라 영토를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이제 쌍성총강부, 동령부, 탄난총강부, 이렇게 했는데, 뭐 위치는 아니죠. 그래서 쌍성총강부는 청령 이북으로 오늘날 한은평야 일대예요. 그래갖고 조이 탁청이 이제 그 당시 배신하고 이걸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원나라한테. 그래서 원의 직할 통치가 되죠. 이게 이제 한동안 넘어가지 않았다가, 이 지역이 이제 원나라 직할 통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공민왕 때 강제 뺏었죠. 그때 이제 하락했던 그 집안이 어떤 거냐? 이자춘. 사람이 이자춘인데 그때 이자춘이 이제 고조군이 오니까 문을 열고 이제 항복을 해버리니까 미리 내통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금방 쉽게 갑자기 쌍성총강부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 이자춘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성계죠. 이성계. 그러니까 이성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의 자손이에요. 친일파의 자손.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세운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렇게 집안 출신이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볼 때. 근데 이제 쌍성총강부를 공격할 때 동시에 국내에서 누구의 땅을 수청했죠? 기철을 수청했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그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문소 폐지, 기철 수청, 그 다음에 쌍성총강 공격. 이게 한날 한시에 곧바로 이루어진 거야. 세기가. 한 번에 그냥 착 해갖고, 한 거죠. 자, 동령부는 오늘날 자비령 이부,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채탄이라는 사람이 이제 배신했는데, 이때 왜 채탄이 왜 배신했냐면, 그때 이제 원종이 잠시, 누구죠? 김준, 그 다음에 집권자가 누구죠? 임유. 임유에서 쫓겨나거든요? 예. 그래갖고 폐위당하잖아. 그때 이제 원종을 다시 복귀시킨다는 명분으로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수정도 다 죽이고, 그러면서 원종이 복귀했으면 당연히 줘야 되잖아. 다시 반란을 멈춰야 되는데, 반란을 멈추자고 이 땅을 누구한테 갖다 바쳤냐면, 쿠비나이 칸한테 갖다 바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충녕왕이 이 땅을 계속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쿠비나이 칸은 묵묵부답이야. 얘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징징대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징징대니까, 애따 하면서 준 거야. 그럼 왜 줬냐면, 이제는 이 땅 필요 없다는 거지. 이 땅 안 줘도 너희도 충분히 이제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자비령 이북 땅을 줬고, 이때 동령부가 폐지된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옮겼죠? 요양, 심양지로 옮겼죠.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됐어. 그래서 언제 이제 이게 아직 없어졌냐면, 그 공민왕 때 우리가 그 요동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동령부 공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동령부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령부가 원래는 그 평양 지역에 있다가 요양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탕나총관부 같은 게 제주도죠. 제주도는 왜 그러냐면, 일본 정벌 준비해서 목마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목마장은 뭐죠? 말을 키우는 이죠. 말.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도 그렇지 말은 주로 어디서 키우냐면 섬에서 키웠어요. 섬에서 왜 키웠을까요? 육지에서 키우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호랑이나 표범들이 물어가. 그 때문에 호랑이들이 없는 데시 섬이거든. 제주도나
있는데 거기는 또 갇혀있기 때문에 섬이라는 지역이 갇혀있기 때문에 말이 어디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최적의 장소야.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말을 키우겠는데 요때 말들은 우리나라 정통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통말은 예전에 말했지만 무슨 말이 됐죠? 조랑말이죠. 그래서 원래 제주도에 있었던 말은 조랑말이에요. 제주도에 가보면 조랑말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말이 들어왔냐면 저쪽 만주 지역이나 몽골 지역에 뭐냐면 전투말들이 들어와요. 원래 이제 몽골 말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부여에 있는 만주 말처럼 큰 말은 아니야. 몽골 말들이. 근데 좀 쇼다이 말이거든요. 근데 조랑말보다 좀 커. 얘네들이. 그래갖고 이제 거기 원나라에서 파견된 또 몽골 뭐냐면 사육사들이 와가지고 해다가 넘겨준 거죠. 그래서 다시 탕야총무분을.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제주도에 뭐가 많죠? 말이 많아요. 말이. 말고기도 있더라고요. 난 말고기도 거기 먹는다고 보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말고기를 먹나 했는데 거긴 말고기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한번 제가 2번 정도 놀러 갔는데 어떤 분이 조랑말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데 이 말이 나중에 들어왔대. 아니라고 했더니 조랑말 나중에 들어왔대요. 원래 말이 뭐냐면 농다리 말이 원래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잘못된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하여튼 굴려온 돌이 박힌 말을 뺀다고. 굴려온 말이 박힌 말을 뺀다고. 지금은 굴려온 말이 더 많아요. 예, 박힌 말보다.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총괄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계속 설명만 한 것 같은데. 자, 총괄평가 31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자, 31페이지 보면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자, 원나라 세조가 자료 1번 같은 약속을 한 역사적 배경을 자료 2번에 고려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세조 구제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세조 구제 원칙을 밑에다 이제 적어 놨어요. 그래서 첫째, 옷과 모지에 쓰는 가는 고려 풍수, 토풍을 그대로 인정할 거, 바뀔 필요 없다. 토풍을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신은 오직 원나라 조정이 보낸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한.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사신을 보낼 때 원나라 황제뿐만 아니라 각종 그 원나라의 관리들 그 다음에 계속 보냈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의 들은 거야. 왜 원나라에서는 사신 한 번만 보내면 되지 관리들까지 보낸 사신까지 접대해야 되냐?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보면 세 번째 보면 개경을 다시 돌아가는 거는 조정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도를 꼭 급히할 필요 없다. 이거 압록과 둔전과 군대는 가오대 철수하고, 그 다음 다돌가치를 모두 철수하고, 몽고에 전에 보냈던 다돌가치를 철수한다는 거지, 새로운 다돌가치를 또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몽고의 자원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조사에 돌려보낸다. 그래서 몽고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조사해서 돌려보낸다. 고려인들을 돌려보낸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세조 구제 원칙을 정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자, 이거는 뭐냐면 고려가 몽고와 오랫동안 항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고려가 몽고와 오랫동안 항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대신 고려의 이제 직접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세조 구제 원칙에 토풍을 인정하고 그다음 생존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원나라 책봉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거고, 대신에 이제 몽고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 육사라에서 6가지 일들을 이제 요구해요. 그런 것들을 동시에 요구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고 원관석기 이제 개혁기구를 좀 볼게요. 이거 시험 문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충성왕 때 사림원이 나왔죠. 사림원.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충녕왕 때는 전민변준도가, 그 다음에 이제 홍자본 편민 18사. 예, 이건 뭐 개혁기구라보다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중창이었던 홍자본이라는 사람이 올린 상소 이름이에요. 그래서 상소기 때문에 이건 좀 제외하고요.
지우시고. 그 다음 충성왕의 사림원.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그 다음 정롱사, 의웅창 그런 것들이 있고요. 충성왕 때 찰림변이도감. 그 다음에 충무왕 때 정치도감. 정치도감도 예전에 기출대 예문에 나왔던 거야. 예문에.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전민병주도감. 이것도 나왔죠. 예전에 공사 기출문제 때. 예. 그래서 여기 좀 눈여겨보시면 거기 이제 충성왕 때 제하고는 도감자가 많이 붙어요. 도감자가. 도감이 붙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조선이나 고려시대 도감이 붙는 거는 임시기구야. 어떤 필요할 때나 그때 만든 임시기구를 도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도감의 이제 높은 장을 이제 그 도감의 어떤 그 중요도에 따라서 뭐 판사라고 하거나 사라고 하거나 그렇게 이제 하고 겸직제를 이제 같이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충녕왕 때를 볼게요. 충녕왕. 이 충녕왕은 그 아까 얘기했던 세조 구제의 원칙을 확립했고 누구하고 결혼했던 사람이죠? 쿠비나의 딸이었던 제국공주하고 결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려 왕이면서도 또 몽골 황실의 어떤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충녕왕도. 그리고 이 충녕왕의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단한 실리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제 몽골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차피 몽골의 세계 질서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몽골의 관계를 조절하면서 어떠한 자국의 실리를 찾아보겠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충녕한 기록을 보면 상당히 방탕하고 여자 좋아하고 등등등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유교적인 어떤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요시 여긴다.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원종은 그 몽골 풍습을 안 받아들였어요. 이거 도저히 오랑캐 풍습 못 받아들이겠다. 근데 충녕왕은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깎았죠? 머리부터 깎아버린다며.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실리주의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충녕왕은 필자적을 설치하죠. 그래서 여기에 측근 인물을 뭐냐면 그 구성하고 도평의사사 별도 인물을 구성을 하죠. 예. 그래서 도평의사사는 주로 누가 구성되어 있죠? 건문세족들. 근데 이에 측근 인물들은 이제 건문세족 외에도 좀 집안 출신이 좀 낮은 사람들 이제 좀 약간 등용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견제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녕왕이 너무 이제 방탕하고 놀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자봉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렸어. 편민 18사라는 상소를 올렸죠. 개혁 정치에 이제 호시더시 평가받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민생 문제와 재정난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계책들을 이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곡물 외에 정액 외에 증수를 금지하고 사패전에 되게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할 텐데 이 사패전은 이제 항무지 개강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몽골 침입 때 이제 그 당시 그 갈리들에게 땅을 지우 못하니까 사패전을 줬거든요. 사패전은 뭐냐면 벌어진 땅들을 뭐냐면 관리해라. 근데 자기 땅에 그 대신에 뭘 하면 세금 안 받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꼼수를 부려갖고 사패전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땅을 설정해갖고 세금을 안 내게 하거나 면세주 만들거나 아니면 뭐냐면 사패전을 이제 남의 땅 민전에 이제 뭐냐면 해가지고 강제 뺐거나 남의 땅을 모칭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패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것처럼 이게 일종의 후대의 그 농장을 학대하는 어떤 배경이 되거든요. 이 사패전. 그래서 이런 사패전을 어떻게 하면 뭐냐면 모순점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들을 그 뭐냐면 제시를 했다. 물론 지켜지진 않았지만 이런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녕왕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 충성왕이죠. 충성왕. 충성왕은 진짜 끝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 금수주 중에 최고의 금수주죠.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쿠빌라이 칸이죠. 자기 어머니가 제국공주고, 또, 뭐죠? 또 고조 왕이야. 충녕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고조 왕이면서도 또 원나라 항실에 뭐냐면 쿠데타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인척과 저희 어머니 쪽으로 해갖고 이제 피를 받은 사람이야. 황금씨족의 피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어디 있었냐? 고조에 있지 않았어, 이 사람은요. 어디 있었냐면, 원나라에 있었어. 그래서 원나라 그 쿠빌라이 칸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어릴 때 이제 사귀었던 그 여러 친구들, 일종의 불알 친구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뒤엎고, 또 대도에 가갖고, 원나라 정치 가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조에서 활동한 것보다는 주로 원나라 대도에서 활동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입장을 볼 때는 일단 자기가 원나라 대도에 있는 것이 훨씬 고조에 이익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고조를 그냥 부차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 자신은 고조인이 아니라 원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충성왕인데 이 충성왕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뭐죠? 왕위를 이어받았죠. 왕이 이어받았던 것보다는
그냥 거의 고조의 압력 때문에 충룡왕이 충성한테 양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시 또 충룡왕이 왕이 되죠. 충성이 또 물러나고, 그래서 앞에 이제 그걸 1차 개혁, 1차 즉위, 그 다음에 2차,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즉위를 했어. 이걸 뭐라고 하죠? 한 왕이 두 번에 거쳐서 왕이 된 걸 중조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차 개혁인데, 자, 1차 즉위 때 이제 1차 개혁을 했는데, 잠시 머물렀어요. 1차 개혁이 그렇게 길었던 시기가 아니야. 되게 6개월이 8개월이거든요. 왜냐면 잠시 있다가 또 왕위를 누구한테 넘겨준 거야? 원나라 때문에 충렬한테 넘겨줬잖아요. 자, 하여튼 1차 개혁의 특징을 보면 개혁기구를 만드는데, 자, 개혁기구 원을 설치했다. 원. 그래서 이제 원을 왜 설치했냐? 사립원이나 강정원이나 자정원 같은 그 개혁기구들 원을 설치한 이유가 있죠. 여기 원이 다 원 붙죠. 이 원은 대개 보면 원나라 간제예요. 원나라 간제. 그래서 원나라 간제를 모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충룡할 때는 주 간제가 사로 끝나거든요. 사사해갖고 사로 끝나는데, 그 충성왕이 보기에는 사체제가 상당히 뭐냐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되게 친원파예요. 그래서 원나라의 관계가 긴밀하면 차라리 우리가 원나라의 관계에 모방해서 똑같은 걸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게 뭐야? 편하겠죠. 그래서 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사립원이나 강정원이나 그다음 자정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제일 핵심적인 기구가 어디냐? 사립원이에요. 사립원은 그 왕명 출락 담당이야. 그래서 그 사립원의 자기 측근 세력이었던 최창이나 박원진, 오한경, 이진 이런 사람들을 했죠.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는데, 사립원에 배치시켜놓고 이제 뭐냐면 통치를 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나왔던 문제가 사립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사립원은 1차 개혁 때 중심 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자정원 같은 경우는 재상의 간부로서 정치 자문 역할을 담당했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개혁의 성격이 뭐냐? 그 앞에 있는 그 아버지 충룡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유교인을 따라 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료 정치를 회복하게 해서 간제 개편을 하게 된 거죠. 육전체제를 복귀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측근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충성할 때뿐만 아니라 그 외 왕들이 그래요. 그 충자 돌리는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정치를 공적 시스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해. 그 최순실처럼. 예. 그래서 자기 측근들 모아갖고 정치를 하고, 그리고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을 할 때 그는 명분은 좋아. 근데 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명분은 뭐예요? 예전에 그 아버지의 측근 세력과 세력들을 쳐내기 위한 개혁을 한 거야. 개혁을 명분으로. 그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측근 세력들 이득을 챙기면서 예전에 아버지들, 전에 있었던 선대의 측근 세력을 쳐내기 위해서 이런 개혁 정치를 했다. 그리고 이런 개혁 정치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반원적이 아니에요. 예, 요건 뭐죠? 친원적이에요. 공민당 이전까지 되게 친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충성왕의 측근 정치 개혁, 근데 그 개혁 정치도 자기 아버지 청량의 개혁 정치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아버지의 측근 세력을 쳐내기 위해서 개혁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여자 관리를 잘못했어.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누구죠? 안희정 같이 뭐 여자 관리 못하면 막 이렇게 날라가자 훅 가잖아. 이 사람도 훅 갔어. 왜 훅 갔냐면 그 이제 충성왕도 마찬가지로 그 원나라 공주를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비는 이제 원나라 공주인데 그 원나라 공주를 맞아들이고 거기 호비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근데 원나라 공주보다는 호비들 되게 좋아했던 거야. 조비라고 해서 조인구의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공주가 그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친정에다가 고주와 미주가 다 적어놨어. 결혼한 후에 나하고 자지도 않고 막 거기 조비하고 놀아난다 하면서 난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갖고 잠자리도 안 잤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원나라 조정에서 이제 보고 이제 쿠미나이 칸이 보고 한번 하다가, 그러면 쿠미나이 칸이 아니죠. 그 뒤에 이제 성종인가 그 다른 왕이죠, 맞아. 그 왕이 이제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해갖고 그 부인과 그 원나라 공주 부인하고 그 충성을 불러온 거야. 너 되돌아와라. 그래놓고 그때 그 전에 그 잘려버린 거야. 자르고 누구한테 왕위 넘겼어요? 충렬한테 왕위 넘긴 거죠. 근데 막상 오니까 잠자리 문제는 얘기 안 하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나라는 조비무고 사건이라고 이제 하는 그 사건인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비가 무고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한번 얘들 손을 좀 봐주려고 한 거야. 왜냐면 충성을 개혁 보니까 참원하는 이유도 있죠. 원간제 그대로 썼잖아. 그리고 뭐 자기는 원나라하고 이제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니까 얘가 너무 나간다 그거지. 원나라 세력 범위 안에서 지도 그 영향력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 드니까 충렬 집어넣고 충성왕을 쳐낸 거죠. 예. 자, 하여튼 충성왕이 그때 이제 원나라 가고 잠깐 고려로 한번 왔다가 계속 어디에 있었어요? 원나라에 있었던 거야.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2차 개혁을 하게 돼요. 2차 개혁은 이제 뭐냐면 이때 이제 그 상황이 뭐냐면 그 충성왕한테 상당히 좋게 돌아갔어요. 왜냐면 충성왕이 이제 부하 친구들 있죠? 얘네들 2명이 왕위가 된 거예요. 왕이 황제가 되면서 이제 충성왕한테 여러 간직들을 주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사람이 다 고조 왕도 되고 아까처럼 심한 왕도 되고 거기다 심한까지 나는 지위를 받게 돼요. 근데 2차 개혁을 이제 했는데 이때는 잠깐 이제 고조 왔다가 다시 원나라 돌아가고 더 이상 고조 안 와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보내. 편지를. 통치를 볼 때 편지를 통해서 정치를 해요. 그래갖고 이걸 선지라고 하죠, 보통. 전지라고 하고, 전지 정치라고 해.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이제 하는데, 자, 이때 개혁을 이제 보면, 이때 이제 2차 개혁의 특징을 보면, 정농사를 설치하죠. 이 정농사는 왜 설치하냐면, 그 당시 건세가들이 농장학대 토지 제도가 문란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수입이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수입을 확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농사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 전민 변전 사업들을 해요. 그래서 이 전민 변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민에게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고 원래 신분을 돌린다는 거죠. 이 전민 변전 사업은 충성원 외에도 충녕할 때부터 계속 해왔어요. 충녕왕, 충성원, 원종 그 다음에 공민왕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공민왕부터 뒤에. 그래서 1년에 왕들이 역대 그 왕들이 했던 그 사업이에요. 였던 걸 이제 기억을 하고 이때 충성왕 때는 어디에서 했다? 정농사에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법을 실시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네. 가격법이 이게 뭐냐면 요때 이제 염이나 뭐냐면 소금을 만들 때 그 검문세족들이나 사찰이나 이런 데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충성왕이 보니까 원나라 보니까 염을 전매해서 소금을 전매해서 많은 이득을 얻잖아. 그래서 착안해가지고 국가 수입을 증대하고 물량한 염종을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 가격법을 실시했어요. 내용을 보면 염불 다 국유화하고 염가, 소금가를 국가가 정해서 소금의 소비자는 의형청에서 가서 구입하고 사적인 매매는 다 금지시켰어. 예. 그래서 염전을 민부에 이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생산 유통을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재정을 확대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가격법 그거 외워두세요, 가격법. 자, 근데 그 충성왕 개혁의 한계는 뭐냐면, 일단은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성장하지 못했고, 신친사대부 같이. 그 다음에 원의 간섭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혁을 추진했다. 그리고 개혁의 성격도, 아까 말처럼 좀 약간, 정치적 의도가 강하죠. 자기의 아버지 때, 충녕할 때 측근 세력을 제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치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또 원나라의 어떤 간섭 아래서 했지만 또 지원받아서 했어. 그러니까 친원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혁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성왕이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말년에 고려왕과 신라왕을 각각 누구한테 넘겨줬다고 했죠? 충무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조카였던 왕국이 넘겨주고 이제 했는데 자기 이제 그 친구였던 두 왕들이 이렇게 가고 이제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돼요. 근데 이 새로운 왕은 얘를 안 좋게 생각했어. 뭐냐면 충성왕을 결국에는 탄압받고 티베트 기항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잠깐 돌아왔다 금방 죽게 되죠. 예. 자, 근데 이제 하여튼 이때 만건당에 이때 이제 대도에 세운 게 뭐냐면 만건당이에요. 그러니까 말년에 개혁이 실패되는 북경에 이제 세운 그 학문연구소인데 저도 이제 유학 연구 고려 유학에 부흥을 시켜서 개혁 지식의 성장에 큰 역할을 냈다. 개혁 지식인들의 성장에. 그래서 이때 개혁 지식인은 주로 뭘 익혔을까요? 성리학.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원나라가 성리학을 간학화했어요.
요때 성리학은 주작이 아니에요. 허영의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여러 이제 성리학도 여러 파들이 있죠. 거기 푸셈에 보면 되게 많잖아요. 성리학도 주작도 그 하나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때 각지에 있는 이제 성리학자들이 거의 만건당에 가가지고 교를 냈어.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만건당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성리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조에 들어오게 돼요. 그때 이제 만건당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재영 같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도 이제 통해서 이제 했는데 이 만건당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만건당의 의미가 뭐야? 만건이 쌓아놓은 책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만건이 쌓아놓은 그 집에서 만건당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만건당.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기출 근거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충성과 관련된 기출 근거, 충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예, 십몇 년 동안 안 나왔는데, 최근에 학계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같이 봐줄 필요가 있어요. 자, 기출 근거를 보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185페이지 펴보세요. 1185페이지? 아니, 보자. 1185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227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충성함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볼게요. 자, 충성함 개혁의 대내적 배경이 이제 시험문이 나왔는데, 자, 줄친 부분만 볼게요. 자, 일단은 원의 요구와 적극적 후원에서 이런 개혁 정치였고요.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토지 탈전 등 수치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수치체제 개선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 위한 재정개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성의 두 차례 거쳐서 개혁정치는 모두 원의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원나라가 왜 개혁정치를 지원했냐? 일단은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조 왕실의 권한이 좀 컸으면 좋겠죠. 물론 이 권한이 컸다는 게 몽고한테 개기는 정도의 권한이 큰 게 아니라 원나라 입장은 고조 왕실을 통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간접 지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지 지배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나라의 개혁 정치를 통해서 몽고의 개혁 정치를 통해서 양민을 많이 확보하면 세금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 중에 상당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나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원나라가 이 당시 이제 뭐냐면 몽고 그 고려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개혁 정치를 하는데 지원을 해줬다. 그렇지만 그 바운더리에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국가 탄압을 해버리는 거야. 동시에 한계도 있는 거예요, 개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령과 관련된 또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왕관석기 때 개혁정치는 충령왕이 충성을 즉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충령왕 충성이 즉위되면서 충성왕의 왕위 계승은 원의 종속화 정책이 진행된 가운데서 전개된 권력의 투쟁의 결과이다. 이미 세자시 때부터 충령왕의 측근 정치에 비판적이었던 충성왕은 원의 제위가 세종에서 성종으로 바뀌는 걸 계기로 세조에서 성종으로 계기로 바뀌고 충령왕 21년부터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충령왕과 세자인 충성왕은 왕권 장악을 들렀다고 참여하게 됐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사건이 뭐냐면 그 충성왕의 어머니가 누구죠? 제국공주죠. 제국공주가 38인가 39에 젊은 나이에 죽어요. 예, 갑자기. 그러니까 충성왕이 뭐라고 이제 비난을 하냐면 충령왕의 그 후비 중에 그 무비인가 있어. 무비. 무비들 이제 지목하면서 인연이 좀 말을 좀 섞으면 하는데 이 여자가 우리 어머니를 저주했기 때문에 죽였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놓고 아버지 허락 없이 뭐냐면 무비와 그 일당들 잡아서 목을 쳐버리는 거야. 아버지의 어떤 총애받는 그 후비들. 근데 충성왕이 그 행위 보고 충령왕이 아무 말도 못해. 왜냐면 충성왕은 누구예요? 쿠변의 외손자잖아. 자기 아들이지만 이때부터 이게 이런 것들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그동안 못하네. 자, 그동안 국내에서 자신의 지지세를 꾸준히 형성한 충성왕은 원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충령의 측근세를 수충하고 충령의 왕권을 무력하게 만든 다음에 전이라는 형식으로 절차를 받아 왕위 계승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근데 그래서 충령이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물려줬다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다음 충성왕 개혁기구와 관련돼 갖고 이제 보면 자, 정방을 폐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충성왕 때 정방을 폐지해요. 근데 다시 또 부활해요. 정방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첼시의 정권의 사적 기호 출범 정방은 무신 정권 후에도 계속 존속되었으며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특히 국왕 측근세력인 신흥 권력층 이를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자, 그럼 충성한 정방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예전의 국왕의 측근세력들이죠. 인사행정의 정상을 깨닫고 충렬한 측근세력을 재등장을 공사하기 위한 개혁 정치를 한다. 그리고 충성왕도 또한 아버지를 이제 했지만 또 아버지의 전철을 밟았어. 그래갖고 이 사람 정방을 폐지했지만 한림원과 승지방, 스자번네 승지방을 계승한 사림원을 설치했다. 그래서 사림원 외워두셔야 했죠? 인사권을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림원에 등용했던 측근세력도 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박전진, 최창, 오한경, 이진, 이승유, 뭐 건영 이런 신진 관료들 등용했다는 거, 측근세력들. 그래서 이제 있고, 자, 하여튼 이 측근세력 이름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들 예전에 측근세력 이름이 나왔거든요, 때문에. 외워두시고, 나는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 사람들. 그리고 사림원은, 이때 이제 건부였는데, 1차 개혁 때는. 근데 그 후에는 아예 없어졌어요. 이 사림원이 존재했던 기간이 6개월인가 5개월인가 6개월밖에 안 돼요. 오래 있지도 않아. 왜냐면, 그 충성왕이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물러나서 그 대도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좀 뒤에 넘어 1191페이지 좀 볼게요. 자, 1191페이지에 보면, 그 충성과 관련된 양력 부분이 있어요. 230페이지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충성하고 이제 조비들 이제 사이에 개국 대장공주가 충성과 조비 사이에 질투를 해가지고 조비 무고 사건 있죠? 이 내용이 230번이 있어요. 230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31번에 보면 이제 그 충성이 대도에 머물면서 이제 고조 국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심양왕 지위를 둘러싸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192페이지에 보면 주 239번에 보면 뭐가 있냐 사림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충성할 때 간제 개편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 충성의 1차 개혁 특징에서 이제 원의 개혁을 했죠. 원, 강정원, 자정원, 사림원 등 사자를 뭘로 다 바꿨죠? 원자로 바꿔버렸어. 친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밖에 사림원 신설하여 왕명 출랑을 담당케 하는 변화가 있었고, 이 사림원 또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간제개혁은 충렬 원년의 기형적인 그 개정을 기형적인 개정은 뭘까요? 이건 사자. 보통 충렬의 간제 격화를 하면서 사자로 다 바꿨잖아, 끝을. 그걸 이제 원으로 바꾸는 거죠. 사 대신에 원제에 따른 원을 설치하여 육천체제로 환원하는데 복고적 경향이 있다. 그래서 충성왕의 정치개혁의 혁신적이면서 반원적인 성격을 규정한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 간제 개혁 측면에서 보면 반원적인 면은 원제로 자주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예전의 견해 이거는 충성의 견해이 반원적이라는 거는 예전 학자들이 주장한 거고 최근에는 다 친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간제 개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충성과 개혁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고 좀 쉬었다가 그 충성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볼게요.